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정책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공부해 볼 거예요. 정책론 어렵습니까? 많이들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조금만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매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론이에요. 자, 보면 정책 개념 나와 있죠. 우리 교재를 봅시다.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정책 개요돼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이 도대체 뭐냐?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사회복지 정책이니까 사회복지 더하기 정책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정책은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치를 권위적인 기관에 배분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객관화, 수량화,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가 쉽다.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가치죠. 가치. 이게 지금 시험에 나왔다고 했는데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누가 정책하느냐. 누가. 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정책의 주체는 국가죠. 국가. 국가가 정책을 합니다. 국가가. 그렇죠? 우리 이제 이후에 정책론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국가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국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우리 국가를 다른 말로 정부라고도 하죠. 정부라고도 합니다. 이 정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중앙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죠. 자, 정부의 종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다.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 정부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즉 누가 하느냐에 썼을 때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누구한테 정책하느냐? 누구에게? 국민이죠, 국민. 국민한테 정책을 해요, 국민한테. 그럼 무엇을 갖고 정책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자, 정책은 이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요? 가치. 우리가 이 가치를 이제 뒤에 가서 무진장 깊게 공부할 거예요. 이 가치. 가치 종류가 크게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자유의 가치,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그 다음에 효율성의 가치, 이렇게 네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권위적으로, 이 권위라는 말도 중요한 건데 이 권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는 뭘 갖고 있냐면 공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공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본질에 관한 얘기가 어디냐?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국가는 그 안에 통척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치라는 것이 바로 그 공권력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강제하는 힘이에요. 그걸 통치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 구조를 만듭니다.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만들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놨고, 그렇죠. 그게 상호 어떻게 다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놓고 또 뭘 해놨냐면은 예를 들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국가기관이에요, 여러분. 국가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가 있죠. 그것도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그것도 국가기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처럼 국가기관들을 정해놓고 그 국가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성이 바로 뭐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통치권적 권력, 즉 공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은 대단한 거죠. 권위예요, 권위.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너 이거 해 하면 국민은 그 통치권 때문에 네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너 세금 내 이러면 네 하고 내야 되는 거죠. 세금 안 내면 잡혀가요. 감옥에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권을
어떻게 집행하고 통치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뭘 해요? 예, 지금 국가 기관들을 뽑죠. 다시 얘기하지만 뭐 대통령, 그러죠. 국회의원, 뭐 지자체 의원, 지자체장 전부 다 뭐예요? 국가 기관이에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또 뭘 하냐면은 정책 수단이 있어요. 정책 수단. 우리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 정책 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책 수단. 공공부조 정책.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수당이래네.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 자, 이게 어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국가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즉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를 국민들한테 권위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 즉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적용시키는 행위예요. 행위.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가치라는 말이 딛다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을 했죠. 이 가치 문제가 그러니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딛다 잘 나와. 딛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정책의 개념. 이건 국가가 하는 거구나.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그 통치적 권위, 즉 공권력을 갖고서 국민들한테 자기 가치를 정책 수단을 통해서 실현하는 게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개념 변화라고 해서 이게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뒤에 가셔서 뭐 자녀적 선별적 얘기를 다시 한번 깊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보시면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 현재 구분한 게 아니라 옆에다 써놓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산업화. 산업화. 모든 국가들은 이 산업화의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죠.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이 돼야만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거야.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경제 성장, 부가 있어야만 그 부의 권적 배분이 바로 사회복지라고 이해하셔도 정책으로 이해하셔도 사실 무리가 없어요. 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을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었다. 자,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사회통합, 정치적 안정. 사회통합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살아요. 만일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장애인이 있어. 그럼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있어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이야.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이야. 자, 세상에 부유한 사람 관점에서 보면 빈자,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빈자 관점에서 보면 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한 나라, 즉 한 사회 안에서 같이 버무려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 자,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상태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 내에서 같이 버무려져서 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죠. 서로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 비장애인들, 부자들은 자기 세금을 내고 기여금을 내서 장애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을 어떻게 돕죠? 예, 그 도울 때 중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갖고 야, 너 부자 돈 좀 내, 세금 좀 내. 그 세금 갖고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이해되세요? 만일 부자한테 대고서 너 세금 좀 낼래 했었을 때 그 안에 공권력, 즉 강력한 통제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통치적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그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회통합이 안 됐었을 때의 큰 문제가 바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부자, 가난한 자 사이에 사회적 약자와 기득권자 사이에 강력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싸웁니다. 부자는 안 줘. 그렇죠.
빈자는 어떻게 더 내놔? 그럼 서로 부딪히죠. 예, 그것이 이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혁명이에요, 혁명. 이해되세요? 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국가가 공권적 개입을 해서 뭐 하는 거지? 부자 거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렇죠? 사회적 약자 우리가 보호할 거야. 사회적 강자, 기득권자들 니네 입 다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기억하시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개인의 자립성장, 이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인은 자립하고 성장합니다. 이 자립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은 어떻게 돼? 못 살아. 지금은 힘들어. 내가 지금 병들었어. 그렇죠? 그랬었을 때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 수단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 지금 못 사니? 그럼 공공부조 제도 통해서 네 생활을 일단 보존시켜 줄게. 그렇죠? 예, 그럼 그 공공부조 제도의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숨을 넘겨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시킨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너 자립해라가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기반을 정책 수단 제공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뭐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제도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죠. 내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국가가 어떻게 돼? 예, 건강보험제도라는 걸 통해서 내 아픈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쭉 보시고 소득 재분배하고 최저생활 보장한다. 중요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 얘기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일단 소득 재분배한다구나 이거 기억하시고 최저생활 보장한다. 이걸 생존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책 특징 이건 여러분들이 멋지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중요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각국의 개념들 독일, 영국, 미국 자 편안하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별로 중요치 않더라. 스칸디나비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편안하게 읽어봐 주시고 자 복지국가 위기와 대책했습니다. 이게 복지국가 위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뒤에 가서 복지국가 융성기 그 다음에 이제 위기라고 하는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복지국가의 융성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기와 재편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안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까지 봐주시고 사회복지 정책에 영역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편안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학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정책학 이것도 전혀 볼 필요가 없다. 됐죠? 예, 제가 많은 면죄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절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 기능이 등장합니다. 이건 좀 봐야 되겠지. 중요하죠. 긍정적 기능, 사회 통합 기능 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 통합이다. 사회 통합 앞에서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등장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도 궁극적으로는 계급, 계층, 집단들 간의 응집력 또는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원조하거나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해서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한 데다 밑줄을 좀 살짝 거놓으세요. 뭐라고?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한다. 자, 이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을 쓴 사람이 써놓읍시다. 티트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티트머스가 사회복지 정책이 뭘까? 사회복지 정책을 정의 내릴 때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의 일방적 이전. 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세상에는 이게 사회복 정책을 쉽게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보라고? 이분법적. 세상은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간계층 없이 세상은 부자와 빈자로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고서 접근하면 이해가 되게 빨라집니다. 자, 소득의 일방적이전은 세상에 부자가 있고, 부자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더 rich.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부자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빈자가 있어요. 이건 더 푸어야. 더 푸어. 자,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빈자한테 한 방향으로 줍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거꾸로 빈자가 자기 것을 부자한테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걸 빈자한테 그냥 주는 거야. 그걸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 정책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얘기한다면 사회 정책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있는데 이 시장 경제 체제 누가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국가가 개입해요. 즉 시장 경제 체제 내에 국가가 쑥 들어가서 시장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역기능들이 있어. 그걸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마켓 페일리어. 그래서 니네 실패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그 실패한 부분들을 조금 손 좀 봐야 되겠어. 이해되세요? 자,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은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어요. 있었을 때 뭐 하죠? 주고 받아요. 이거를 쌍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즉,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게 뭐죠? 예,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백묵이라 그러나? 백묵 케이스가 있었을 때 부자가 백묵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나는 빈자인데 내가 저 백묵 케이스를 갖고 싶으면 빈자가 부자의 백묵 케이스를 갖고 싶으면 이 부자한테 이 백묵 케이스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의 무엇인가를 줘야만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시장은 뭐라죠? 이런 현상을 거래라고 하죠. 주고 받는 게 있어. 내가 나의 무엇인가를 얘한테 줘야만 얘도 나한테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쌍방적 거래라고 하더라.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쌍방적 거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그런데 자, 이 쌍방적 거래는 큰 문제점을 만들어내요. 자, 뭐냐? 자본가. 그러니까 부자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얘는 자본이 없죠. 자본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거야. 즉 부자, 자본가, 기업가, 사장님이 계신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요. 팔면은 어떻게 사장님이 그 노동력의 시장 값어치만큼을 얘한테 주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사장님은 엄청난 자본감을 갖고 있어요. 이 부자들은. 이 자본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지? 그 자본이 잉여 자본을 만들고 잉여 자본이 또 잉여 자본을 만들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풀어 올라가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장 체제 내에서 이런 쌍방적 거래는 빈익 부익부 현상을 만드는 거야.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는 이런 역기능적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빈자는 점점 가난한 자가 돼요. 사장님은 점점 부자가 되어지시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이 부자 밑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사회복 정책은 티트머스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일방적이죠. 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부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얘한테 그냥 줘라. 그냥 줘라. 얘한테 뭐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줘라. 네 소득을 빈자한테 일방적 이전시켜라. 한 방향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다. 부자, 빈자한테 무엇인가를 얻는 것 없이도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의 일부를 떼 띄어서 빈자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줘? 말 안 듣죠. 부자한테 야, 네 거 가진 거 얘한테 줘. 이러면 얘가 줄게 이러고 그냥 줘? 안 주지. 어떻게 돼? 공권력. 그렇죠? 세금으로 너 안 줘? 너 세금 안 내? 안 내면 너 감옥 가자. 그렇죠? 안 내? 벌금 내자. 안 내? 네 재산에 압류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장 안에서는 쌍방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이 쌍방적 거래를 다른 말로 1차적 분배라고 해요. 1차적 분배. 그런데 이 쌍방적 거래 1차적 분배는 큰 문제를 갖고 온다. 뭐? 소득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갖고 온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뭐다? 사회복지정책, 국가가 이 시장체제 내에 개입해서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킨다. 부자의 것을 빈자한테.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해? 2차적 분배라래요. 2차적 분배하고 똑같은 말이 소득 재분배야.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은 뭐 하는 거지? 재분배하는 거야. 재분배. 그래서 부자의 것을 빈자에게로 어떻게 한다? 재분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회복지 정책이다. 교재를 보니까 자 보면 소득의 일방적 이전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해서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부자의 것을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의 예안에 무슨 출산, 양육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위험 8가지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렇죠. 없는 얘기고 사회적 약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기득권자들이죠. 제도적으로 원조하거나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방적인 기능들은 앞에서 했죠. 앞에서 했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자, 그다음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다. 또 나왔네 지금. 또 나왔어. 그렇죠? 예, 또 나왔어요. 플러스 1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앞에서도 또 나왔어요. 예. 자,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사회적 욕구로 간주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에 관심을 보인다. 브래드쇼의 4가지 욕구 유형, 이게 규범적 욕구가 있고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상대적 욕구가 있는데 이건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행정론에서 다룰 얘기예요.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자, 소득 재분배. 자, 이게 중요하죠. 소득 재분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의 일방적 이전. 또 다른 말로 2차적 분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장기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자,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현재 자원을 사용해서 소득 재분배하는 거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 제도가 있고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다. 그래서 적립 방식의 연금이 있고 수익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재분배 사회 계층 구조의 흐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수익적 재분배는 상위 소득에서 하위 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거.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 계층 내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다. 가족 수당 동일 소득 계층 내 소자녀 가족으로부터 다자녀 가족 사람에게 소득 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구의 재분배 효과. 골치가 하나도 아프죠 지금.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픈데 여러분 요 내용을 또 하겠지만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장기적 재분배하고 단기적 재분배, 자 재분배 시점이에요. 시점에 따라서 재분배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로 구분이 돼요. 장기적 재분배라는 것은 재분배 시간이 뒤따 오래 걸리는 거야. 천천히 진행됩니다. 천천히. 그렇죠. 자, 우리 뒤에 가서 연금제도 공부할 건데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적립방식 연금 재정 확보 방법이 바로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뭐지? 천천히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받아먹을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천천히 부어놨다가
부어놨다가 일정 시기가 되어졌을 때, 즉 나이가 먹었었을 때 그걸 돌려받는 거야. 이게 장기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보통 1년 정도 단위, 즉 그 해에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그 해에 재분배, 즉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공부조제도 뭐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세금 낸 거 갖고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부조 대상 수급권자들한테 급여를 주죠. 이 공공부조제도가 대표적인 단기적 재분배에 해당해요. 시험 문제 나왔었죠. 중요한 게 수익적 재분배하고 수평적 재분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대 내 재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대 내 재분배, 한 세대 내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 내에서. 보통 한 세대라면 한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그렇죠. 저하고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 나시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지. 위로 아래로. 제 나이가 얼마인지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고. 그래서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어떻게 재분배가 그걸 이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중에 뭐가 있다? 수직적 재분배가 있고 수평적 재분배가 있는 거예요. 자, 수직적 재분배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기준이 돼.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을 드랍 다운, 어떻게 되지?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일방적 이전 시켜주는 거예요. 일방적 이전. 앞에서 배우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 재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이제 세금 부분에서는 소득세 같은 거죠. 소득세가 뭐야? 부자들이 세금 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 내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세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공부조제도. 여러분 공공부조제도라는 게 뭐예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 갖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원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제도죠. 그러니까 공공부조제도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수평적 재분배를 우리 교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슨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재분배라고 얘기했는데, 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험에도 나왔죠. 이런 거예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죄송합니다.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사람들에게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로 어떻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거야. 소득이 재분배돼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가족수당, 아동수당 제도라는 게 나왔는데, 이 가족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아동수당이라고도 얘기하죠. 애들 많이 키우면은 양육을 많이 하는 집안에다가 어떻게 수당을 주는 거야. 이건 뭐냐? 아이를 적게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많이 키우는 사람한테 재분배해 주는 거야.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시험에 나왔던 거 산재보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산재보험도. 산업재해보험은 어떻게 산재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재분배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평적 재분배다. 세대 간 재분배라는 것은 자, 근로계층, 근로연령계층, 즉 젊은 세대가 노인계층한테 재분배를 시켜주는 거야. 노인계층한테. 젊은 세대의 소득이 노인계층한테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대 간 재분배라래.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 대표적인 예가 부가방식연금이에요. 뭐라고? 부가방식연금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요. 부가방식은 국민연금제도 운영함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낸 세금을 갖고서 노인 세대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됐죠? 예. 자, 경제 성장과 안정, 자,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 공부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과 안정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함께해서 되게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